원래 제가 이렇게 강의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책을 하나 쓰면서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 얘기를 책으로 썼을 뿐인데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또 신문에 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 강의를 보고 또 많은 데서 그 강의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하나 꾸죠. 60살이 되면 사장직을 내려놓고 강의로 전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모티베이터라는 책이었어요. 말 그대로 동기를 유발하는 사람이죠. 사실 저는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이렇게 굉장히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어렸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을 굉장히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요 옆에 얼마 안 가면 그 영천에 삼사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삼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육군 소위로 인관이 됐는데 육군 소위로 인관되자마자 불과 한 2, 3개월 뒤에 아주 엄청나게 큰 시련에 부딪히죠. 그것은 뭐냐면은 부대 내에서 수리탄 폭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소대장이었던 제가 수리탄을 집어서 최대로 멀리 던지려고 했는데 이 머리 위에서 수리탄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즉석에서 손이 이만큼이 잘려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수예요. 사실 요 얘기 빼고 그냥 강의만 하고 가면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 손이 굉장히 정교하게 심줄까지 다 그려져 있고 지문까지 다 그려져 있어서 잘 모릅니다. 왼손잡이인 줄만 알지. 그래서 이제 모든 꿈과 희망과 그야말로 미래, 직업 다 잃었죠.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마저도 잃었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23살 그 어린 나이에 사실 그 꽃도 피워보지 못한 상태로 다 잃다 보니까 정말 인생에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인생에 답이 없는데 멀리서 보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23살 그 어린애가 내가 손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야 되겠다,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손 하나 없이 이 각박한 세상이 정말 나한테 녹록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고민하는데 이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육군 소위로 인관하면서 1년 뒤면 중위를 다는데 중위 달면 바로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1개월 전에 면회 왔을 때는 육군 소위 견장찬 건강한 모습의 저를 봤는데 온몸이 다 붕대로 뚫뚫 감겨 있는 거죠. 이 머리에서 파편이 몇 개 나왔냐면 큰 것만 2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천우신 줄 한 거지. 수리탄이 만약에 들어 올리는 이 순간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 몸은 공중분해됐을 것이고 이 정도 각도에 터졌어도 목이 잘려져 나갔을 텐데 완전히 제낀 상태에 터져서 이게 철모가 1차 맞고 2차 파이바가 막아서 살아난 거야. 그래도 그 뇌까지는 파편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살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또 기가 막힌 게 얼굴에는 파편이 한 개도 들어가 있잖아. 이 뒤에서 이 신의 각도로 터진 거죠. 그렇다면 이거 하늘의 뜻이 있을 거야. 왜냐? 아니면 그날 그냥 수리탄 폭발과 함께 산화되면 그냥 끝날 것을 살린 것은 살린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마음에 내 자신한테 동기유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십 년 뒤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티베이터라는 책이에요. 동기유발을 시켜라 네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여자친구가 딱 병원에 와가지고 저는 당연히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저하고 헤어질 줄 알았는데 옆에 있으면서 간호해주면서 그 희망을 갖자.
자꾸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 생기죠. 아하, 너만 내 곁에 있어 준다면 나는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난 반드시 일어나마. 왜냐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를 위해서 그대로 있어 준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저는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하, 손이 없으니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입으로 먹고 살려면 영어를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 영문과 교수를 하면 뭐 책 하나만 들을 손이 있으니 됐고 필요하면 책 놓고 급한 것이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영문과 가려고 이제 병원에서 온몸 다 붕대 감은 상태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는 책을 들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여자친구가 이렇게 책을 펴주죠. 그러면 그걸 다 외워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링겔 꽂은 손으로 글씨 연습에 들어가는 겁니다. 왼손으로 삐뚤빼뚤 써져요. 아, 써지는구나. 그림 그리듯이. 그래도 희망은 있다. 왜냐? 써지고 다행히 뇌에 파편이 박히지 않았으니 머리가 있고, 그러니 나만 노력하면 가능하겠다. 입으로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학교에 들어가지요. 영문과에.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조그만 새빵 하나, 이제 국가유공자라고 이제 50만 원에 2만 5천 원 그 월 보상금이 나오더라고요. 월 2만 5천 원 내는 새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름하여 정말 가난한 생활을 하는데, 거지죠 사실은. 말이 생활이지 2만 5천 원 나라에서 받는 거 2만 5천 원 새빵 내버리니까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조금 얻었으면서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 바로 결혼을 강행해도, 왜냐면 한 손으로 밥도 못하고 뭐 양말도 못 신고 이렇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해 바로 그냥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아기가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4학년 되기 전에 이미 아기가 2명인 가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영문과 교수를 하려고 했지만 그 꿈은 사라지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은 걱정 안 했습니다. 왜냐면 국가유공자 우대해 준다고 그랬고 10점 가점해 준다고 그래서 전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혜택을 주는지 모르나 상위군인 너 본인 싫다는 거죠. 그래서 가점이라고 해도 의미가 없어. 30점을 깎아놓고 10점 가점 해봐야 20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그 취직도 못하고 다 떨어집니다. 근데 마침 영문과에 애경그룹에서 한 명 추천해달라고 의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갈 사람이 없어. 왜? 영문과는 그때 당시 취직이 굉장히 빨랐는데 다 취직이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안 한 상태로 애경에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아이디어를 내죠. 뭐냐면 내가 굳이 오른손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손 다친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서 세상을 속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속일 것도 없어. 안 물어봤으니까 대답 안 했을 뿐이야. 뭐 왼손 제빈줄만 알고 취직하고 합격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오른손이 의술해라고 들켰다 손쳐 어떡할 건데 자기들이. 이 생각으로 해서 이제 그냥 조용히 국가유공자 이런 거 다 증명서 안 떼내고 그냥 가요. 근데 역시 잘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에 이제 잘 진행되다가 아주 날카로운 면접관이 묻더라고요. 학생이 애가 2명이고 처도 있고 어떻게 된 거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가족란을 속일 수가 없었던 저는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못하다가 이거 진실 외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 꾸며달라니까 생각이 안 나서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손이 의수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면접은 중단됐고 저는 즉석에서 퇴장 통보를 당합니다. 그날 생각한 게 참 너무너무 이 세상에 밖에 나오기도 전에 살벌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참 고민하다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왜 살아야 되는지를 본인한테 물어보고 본인이 그 대답을 잘 못하면 이 극단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해요. 난 그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비록 손은 없었지만 학교 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비록 가난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했다. 근데 막상 사회에 나오려니까 아무도 날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더니만 이게 차차차차 선택 권한이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인천에서 회교까지 가는 기차가 열차가 전철이 쫙 들어서는데 그때 아주 나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와우, 우리 애기들은 와우, 이 천사 같은 아내는, 그리고 그 생각하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전철을 안 탔어요. 물론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지나가는 전철에다가 표를 던져버리고 저는 뒤돌아서 다시 뜁니다. 어디를 뛰냐 보니까 저도 모르게 면접 장소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경비가 막고 막 비서실에서 막는데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러니까 비서가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뚝뚝 두드리고, 신입사원쯤에 한 분이 막 급히 뛰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누군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막 급히 뛰어와서 얼굴이 빨갛고 숨 막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일단 들여보내봐. 그분들은 난 줄 몰랐던 거죠. 제가 딱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그놈 아니야? 막 그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속상하니까 밖에 나가 소주 한 병 처먹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러 왔나 보다. 이런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투 의지가 없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딱 앞에 모으고 머리를 딱 숙였죠. 그리고 잠시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은 우선 앉아라. 그래가지고 일단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나 다 두 손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죠. 그런데 누구나 다 한 손으로 글씨 쓰지 두 손으로 글씨 쓰지 않습니다. 저도 한 손으로 글씨 씁니다. 그게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저는 자랑스러운 국가 유공자입니다. 저는 깡패 노릇하다 오른손 잘린 사람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오른손 다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국가 유공자가 심히 부끄럽게 생각되도록 만드는군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손으로 일합니까? 머리로 일하지 않나요? 머리로 일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면접관 여러분이 저보다 IQ가 더 좋습니까? 그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은 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열정으로 한다고 봅니다. 책임감으로 한다고 봅니다. 의지로 하는 거로 봅니다. 근데 저한테는 비록 오른손은 없지만 처자식이 있는 몸이라서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손을 하나 잃었음으로 인해서 어차피 인생을 어영부영 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처지지요. 그리고 저는 육군 소위로서 밑에 부하들도 달아봤고 또 상사들도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한 리더십도 발휘할 수가 있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면접 기회조차도 안 주고 오로지 손 다쳤다는 이유로 면접을 중단시켜서 즉석에서 퇴장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왜 가점이라고 그랬고 국가유공자 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나요? 왜 치팅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졌어요. 어른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만 보고 그 미안해하는 눈치예요. 약간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되겠다. 동정에도 좀 호소해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군대 안 갑니까? 여러분 자녀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저같이 나와서 이런 상태로 여기에 면접 보러 왔으면
여러분 자녀인데도 이렇게 면접 중단시켜서 퇴장 통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 새끼한테는 그러지 못하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속으로 저한테 보여준 태도는 사회 엘리트층으로서 지극히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한테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러 다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면 이런 식으로 대해주지 말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 술 안 피워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고 나가요. 그 계속 얘기하는 동안 단 한 사람도 말을 붙여서 뭐 이렇게 이어지게 할 그런 공간이 없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갔는데 누가 막 갑자기 불러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귀를 의심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그 여성 면접관이 가운데 앉아 계셨었는데 그분이 다시 들어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습니다. 네, 그랬더니만은 아까 무슨 과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 쭉 그 얘기를요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와, 큰일 났어. 나도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라서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영어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진퇴양난이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합격시켜달라는 의미도 아니라고 그랬고 또 안 하자니 실력도 없으면서 뭐 이럴 거고 참 망설망설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는 거예요. 서하나, 네, 영어로 말해도 어차피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정말 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또 제가 그때 당시 영어를 워낙 잘했고 제가 뭐 결혼해서 그 학교 다니는데 영어밖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자하고 데이트를 했겠어 뭐 했겠어. 영어를 막 얘기를 합니다. 또 그때도 학생회장이었고 과거에도 학생회장이었고 또 생도 때도 학생회장이었고 소위 때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계속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하는 건 큰 지장이 없었던 저는 이제 영어로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가운데 계신 그 여성 면접관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아주 냉정한 그 얼굴에서 환하게 어머니와 같은 자애스러움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알았어, 이제 그만하세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가면서 나는 합격시킨다는 의존주는 몰랐어요. 그 이튿날 5시 반쯤 그 11월 말경이었는데 어둑어둑 할 때 우체국 집배원이 전보를 가져왔어요. 조성환 씨. 네, 그래 나가보니까 애경에서 그 전보가 왔는데 전보에는 애경 입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경 입사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애경 입사에 성공을 했을 때 첫 번째 딱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엄청 크게 깨달은 게. 그건 뭐냐면은 포기하지 말자.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안 된다고 하지 말자. 가서 한번 들이대보자. 최소한도 네가 네 스스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서 들이대면 이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열릴지도 모른다는 거죠. 항시 가능성을 그 깨달음이 제 인생을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전체를 지금까지. 그게 이제 정말 그 어린아이가 그 깨달은 가장 큰 선물이 된 거예요. 고난, 정말 시련, 역경 왜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 깨달음이 모든 걸 다 극복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인생이 그 깨달음 하나를 얻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애경에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손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모릅니다. 왜냐면 일 중심으로 하지 손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골프를 잘 칩니다. 제 취미가 골프예요. 한 손으로 골프 치죠. 근데 골프 치면서도 친구들하고 치면서도 전혀 제가 손 다친지를 몰라요. 친구들도 물론 모릅니다. 오히려 서로 돈 따려고 막 애를 쓰고 퍼팅 막 목숨 걸고 하고 막 이러지 그 뭐 손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딱 한번 느끼죠. 샤워할 때 쫙 그 샴푸 거품이 쫙 내려가면서 눈 뜨면 오른손이 썰렁해. 그때 이제 한번 손이 다쳤다는 사실을 순간 깨닫는 거지 그 위에는 깨달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기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인내하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그래서 제 대답이 저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 손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애경에 입사를 해가지고 바로 승승장구합니다. 왜냐 일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군대에서 못 딴 별을 사회에 나와서 만 35살에 중역이 돼서 그야말로 별을 달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미국 회사, 영국 회사, 스위스 회사 막 스카우트해 갑니다. 그러면서 갈 때마다 연봉은 점핑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약속한 게 있었죠. 40살 전에 내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안심시켜줄게. 안정시켜줄게. 그리고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해서 그 대신 40살까지만 고생하자라고 했는데 만 35살이 되면서 저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걸 다 안정시켜 줬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정말 저를 위해서 엄청난 헌신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제가 물어봐요. 여보, 그때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꿈도 없고 손도 없는 놈한테 올 생각을 어떻게 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계산한 적이 없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나갈 수는 없었다. 딴 데로 갈 수는 없었다. 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 살리게 된 계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예기치 않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막 입에 입으로 목사님들이 막 이 책을 막 그 순복음교회 몇백만 되는 그 순복음교회에서 지 책을 올려놓고 화면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고 또 만나교회 막 이런 데서 하고 또 각 집단들 어떤 그 공무원 연수원 군대 뭐 삼성전자 LG전자 기업들에서 막 강의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제 또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다고 도움도 주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신문에 기자들이 또 제 책을 읽어요. 그래서 기자에 그 읽고 나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인터뷰하니까 막 여기에 미다스의 손이 된 막 나의 왼손 KTF 주소한 부사장 자서전네 막 이렇게 광고를 하게 돼요. 이 신문을 보고 또 방송사에서 막 요청이 옵니다. 방송 나오라고. 그래서 생방송 톡쇼 아침마당에 명사초대석이라는 데 가서 1시간 동안 생방송을 또 소화해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 또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더니만 이번에는 강의로 해달라고 그래요. 갔더니만 그 남자 아나운서는 손범수 아나운서, 김재원 아나운서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강의야 뭐 KTF 부사장 매일 하는 게 그거니까 강의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제 제 이름이 일반인한테 또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PD가 옮겨갑니다. 어디로 올려가냐? 강연 100도시라는 프로그램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강연 100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제 계속 그 기획서 위에 제 얼굴이 떠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강연 100도시 제1회 1번 타자로 신규 프로그램에 이제 포문을 열죠. 그때 이제 시청률이 무려 8.9%, 첫 방송이 8.9%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자 KBS에서 6번 보내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교양국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정규 프로그램화 시켜버려요. 그래서 정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제 한 1년 이상을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1번 타자니까 저는 자동
홍보 또는 CF 모델이 돼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을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KBS에서 저를 과대 포장했죠.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 막 이렇게. 실제 제가 가진 것보다 훨씬 언론이나 그 방송에서 저를 포장을 참 잘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 강연 백두시를 보고 또 막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 단체, 우리 직원들 전체 모아놓고 그 강의 좀 해줘라, 막 어떻게 슬기를 발휘했는지 얘기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60살이 되면 그렇게 강의로 나가서겠다라고 했는데 그 꿈을 달성하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최고 경영자 과정을 마케팅 평생 했으니까 마케팅 최고 경영자 과정을 열자. 그래가지고 정말 강소기업들 정말 제품은 좋은데 마케팅을 잘 모르는 그런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소위 CEO 과정을 만들었죠. 그것도 대학, 서울대도 50명 모집하기 힘들다는데 우리는 제 이름을 걸고 한 회사는 줄 서 있습니다. 예약 가입자를 받아요. 그 정도로 아주 넘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게 올바르게 잘 산다는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저는 됐죠. 그 결국에 저는 애경에 만약에 다시 뛰어들어가지 않고 전철로 뛰어내렸다면 저는 끝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시 들어가서 한번 들이대보자. 그리고 내 얘기는 하고 나오자. 최소한도. 라고 가서 한번 들이댄 게 제 인생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갖고 그 깨달음을 명심 또 명심해서 항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니야, 안 된다고 하지 마, 들이대. 그리고 모든 일할 때 그 정신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들이대라고. 이 포항공대가 아니라 들이대다. 들이대 이상 가는 대학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높이 됐을 때 직원들 뽑을 때 어느 대학 안 봅니다. 뭐 서울대다, 포항공대다, 뭐 이런 거 안 보고 뭘 보냐? 이놈이 진짜 들이대 출신인가를 봅니다. 근데 여지없이 제가 얘는 들이대 출신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뽑은 애들은 일을 잘해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게 왜 그럴까를 해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김이 있어. 그리고 인내심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뭐 부자 아빠를 뒀나 실버 스푼을 입에 물고 태어났더냐, 그게 아니었어요. 대개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만 나한테 위대한 선물은 내가 조실부모한 거였다. 그게 무슨 소리냐? 불효 같은 소리냐? 아니, 그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상고 졸업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수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뭐라 그럴까, 열심히 한 거냐, 매사.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고난도 축복일 수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절대로 운명 탓하지 마라. 저는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그야말로 노랫말대로 콩밥 매는 안악내 밑에서 10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중에 5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콩밥 매가지고 10명을 가리킬 수가 없었던 우리 어머니는 각자 특성별로 공짜로 갈 수 있는 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육군사관학교를 떨어지고 삼사관학교로 들어갔어요. 대구 영천역에 있는. 그래서 2년 만에 육군 소위로 제대하고 또 거기는 취직까지도 되니까 그것도 6, 7세까지 또 장군을 다면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배우고 모든 거를 나라에서 책임져진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 운명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그렇게 고된 훈련 받으면서 군대를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한 번씩 해봐요. 그러나 저한테는 뭐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거죠.
저도 부모 선택하는 권한이 있었다면 그 정지영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는 게 더 유리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선택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어? 내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내 태도를 내가 어떻게 견지하느냐,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은 나한테 있다. 그래서 책을 또 하나 씁니다. 이번에는 모티베이터. 아까 그 모티베이터라는 책은 KTF 부사장 때 가장 좋은 시기에 썼다면, 이거는 반대로 KTF에서 잘려서 가장 비참한 시기에 또 책을 쓴 겁니다. 55세에 잘려. 55세에 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같이 잘린 그 사람들 아직도 놀고 있어.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거 다 까먹어서 지금은 막 거의 반 거지가 돼버렸어. 근데 55세 했을 때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 65세에 잘렸어도 나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면, 할 일이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자, 잘렸다. 어디로 갈 거야? 갈 데가 없는데 너 누가 부릅니까? 찾아가야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라. 그룹 회장한테는 왜 못 찾아가? 찾아가서 나 비록 부사장 출신이지만 나 상무로 일할 수 있어. 나 마케팅 전문가요. 라고 왜 못해?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길가에 오뎅은 왜 못 팔아? 그 정신이 중요한 거지. 이게 안 된다. 나는 부사장 출신이야. 이런 거는 아무런 주의치 않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또 한 번 쓴 거죠. 이게 그 쓰자 또 막 신문에 한 장이 납니다. 조선일보에. 이번엔 막 신까지 특진시킵니다. 마케팅 신의 인생 역전. 여러분은 오늘 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목 보면은 오른손 의수와 왼손으로 골프 87타. 이때 인터뷰할 때는 겸손하게 얘기한 거고요. 탤런트 변음이랑 은하삼, 언듈레이션 엄청 심한 거기 가서는 제가 79타를 쳐냅니다. 그러니까 한 손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했다면 아마도 골프채를 잡지 못했을 텐데, 한 손이어도 되겠지. 그 대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연습을. 라고 해서 하루에 3번씩 연습했어. 새벽에 가서 연습하고, 퇴근하고서 연습하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다시 가서 연습하고. 3번. 머리 얹는 날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님이, 아까 그 여성분, 그분이 머리 얹었는데 머리 얹는 날 103타를 쳤어. 한 손 가지고. 한 손을 그냥 놔버리니까 오히려 거리가 더 많이 나가. 이거 땡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 셔틀 135m를 9번 아이언 가지고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왜 하필 오른손이야. 시험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글씨 늦으니까. 영문과에서 막 딕테이션 이런 거 하려면 아주 힘들어 죽겠어. 다 아는 건데도 막 늦어서 못. 그때 왼손이 나가지. 이게 오른손이 나가가지고 이 고생이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골프할 때 보니까 세상에 왼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전부 왼손이야. 새옹지마구나. 우리는 어찌 보면은 주어진 역할들이 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은 제가 이러한 책을 쓰게 된 동기도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 자신감 없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썼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저는 스스로 변하려고 애를 쓰고, 도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머리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그냥 IQ를 재보면 지극히 보통 사람이에요. 6사 떨어지고 3사 들어갔으니까 뭐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KTF 부사장 될 때는 옆에 있는 스탠포드 박사도 부사장이 안 됐어요. 손이 없는 제가 됐죠. 결국에 인생은 학벌이 아니더라는 거죠. 출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청양 칠갑산 콩밥매는 안악내서 태어났든지 실버 스푼을 물고 태어났든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 차이는 그거하고 상관없더라.
돈이 많냐 적으냐 이것도 행불행을 가르지는 못하더라.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광고가 LG에서 나온 거야.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막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는 바꿔서 샴푸와 린스를 한 번 해라고 이렇게 바꿨어. 왜? 내가 바로 하나로라는 이름을 등록을 해버렸거든. 그리고 1년 뒤에 하나로 샴푸를 냈어. 오, 그동안에 이놈 광고 해줬구나. 그래가지고 바꿨어. 샴푸와 린스를 한 번에. 그러나 저는 이미 딱 저 광고를 보고 하나를 등록을 해서 하나로 샴푸를 이미 출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쪽 광고 보고 제 거 집어가고 제 광고 보고 이거 제 거 집어가고 또 아모레 거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거 보고 또 제 거 집어가고 그래가지고 저는 광고비를 가장 적게 쓰고 6개월 만에 시장을 거의 싹쓸이해버려요. 넘버원으로. 저는 2계급 특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승승장구하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이 혁신 별거 아니야. 이 상황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지만 늦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나 어찌 보면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나한테 아전인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 이거는 절대로 불리한 게 아니다. 어느 날 또 경쟁사가 기회를 많이 주는데 오늘 경쟁사가 보니까 LG 가장 막강한 치약회사에서 이런 광고가 나와.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 효과, 페리오 토탈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고 있어. 그때 저는 딱 또 아이디어를 내죠. 아하, 이거는 단 한마디도 좋다 소리 하지 말고 브랜드만 광고해야 된다. 치약은. 왜? 치약은 양치하는 거고 그 이상도 아니야. 여기에 뭐 치주염, 치은염, 잇몸질환, 미백 효과 거기다 또 좋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막 A+ 이게 뭐 학점입니까? 또 자이리톨 껌잘 핀다고 자이리톨 하면 이거 온통 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혼란스럽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는 반대로 또 이들과 역발상으로 반대로 합니다. 2080 딱 한마디만 하죠. 20개의 치안은 80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라고. 즉 전 세계에서 꼴찌로 치약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는 1년 만에 그 막강한 치약 시장 뭐 오복, 축염, 송염, 뽀드득 다 때려눕히고 1등 가죠. 안 돼?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놓으면 생각이 머리가 굳어져서 안 되는 생각 위에는 나질 않아요. 근데 무슨 소리야?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아내봐 라고 해서 도전을 하면 되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108가지 섬겨서 108번뇌를 가지고 있다면 해내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99가지의 단점을 극복하거나 내지는 무시하고 그 장점으로 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죠. 대성공. 기존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울 샴푸 겨울에는 잘 팔리는데 봄, 가을도 잘 팔리는데 여름에 안 팔린대. 아, 여름에 사가라고 해라. 아니 여름에 지금 안 팔린다고 상무님 보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가라고 하란 말이다. 그러니까 눈 꼬먹꼬먹하면서 아니 지금 여름에 안 팔린다고 보고하는 사람은 사가라고 이렇게 답답한 소리 하십니까 상무님? 얘야 안 팔리는 이유가 뭐냐? 여름에 써도 좋으냐? 네 당연하죠. 세제인데 뭐 여름에 겨울 그래 그거야. 근데 소비자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 사지 않냐? 그래서 여름 빨래도 울 샴푸라고 얘기하거라. 그 대신 돈이 없으니까 잡지 광고만 해라. 여름 빨래도 울 샴푸. 야야야 그 고현정 최실화 캐스팅하지 말거라 하는가. 왜요? 상무님 고현정 최실화 좋아하잖아요. 최실화는 하나울 샴푸에 고현정은 어디야? 화장을 할 때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에 모델에서. 좋아하지. 그러나 제품 프로덕트 컨셉과 잘 어울리니까 좋아하는 거지. 내가 그 탤런트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누구 할까요? 빨래 할 것 같은 여자 캐스팅하거라. 이 눈을 보면 왠지 정직해 보이고 왠지 신뢰가 있어 보여. 그리고 아내 스타일 그리고
어찌 보면 누나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에요. 모르겠어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이분을 캐스팅을 해서 여름에 울산포 광고를 했어. 오,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름에. 잡지 2개, 우먼센스 여성중앙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잡지는 버리지도 않아. 미용실에서 이렇게 회동력이 있고 다시 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울 메이커한테 막 공짜로 수십 박스씩 공짜로 갖다 줬어. 그 대신에 한마디만 해주라. 이거 꼭 이걸로 빠세요. 울산프로라고. 지금도 무려 85%의 시장 점유율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어. 대단한 거죠. 혁신이란 이게 좁게 이거 안 팔려요 라고 왜 안 팔는지 모르겠어요. 울자가 겨울하고 비슷해서 울, 겨울 이거 같아서 안 팔리나 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건 안 팔려. 좀 크게 보면 아하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리고 또 남이 안 한 걸 해야 돼. 애경에서 화장품 한다는 사람들이 막 비웃어. 에이 애경에서 그 트리오 냄새 나서 화장품 쓰가. 왜냐면 애경 트리오 광고를 너무 많이 했어. 애경 트리오. 또 비누 광고 넣으면 애경 유아 비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누 회사인 줄 알아요. 화장품 한다면 안 사겠다 이거. 그래서 자 당연하지. 아모레하고 똑같이 화장품 회사 있고 크리스찬 디올, 샤넬 이런 화장품하고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안 사겠지 당연히. 그러나 남이 안 한 걸 하자. 다른 사람이 다 화장품 광고할 때 우리는 뭐야? 우리는 화장품을 지우는 광고를 하자. 그래서 화장을 할 때보다 뭐가 중요해?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안 한 걸 하자. 그러니까 화장품 다른 걸 사더라도 지우는 것만큼은 내게 제일 나아 라는 이미지가 뱉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거 팔리기 시작. 또 성애교 고등학교 2학년 때 쌈마사에 잡아가지고 여드름 화장품을 만들었어. 여드름 화장품? 오 여드름 화장품 당연하지. 여드름 환자도 오히려 투웨이케이크 이런 걸로 발라서 여드름을 감춰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투웨이케이크까지 하니까 이게 여드름에다가 오히려 덧나. 그러니 거기에다가 투웨이케이크에다가 스킨에다가 로션에다가 여드름 치료 원료를 넣어서 쓰면 쓸수록 끄덕끄덕끄덕해지고 여드름이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바르고 있는 거야. 번쩍번쩍 뭐 후시딘 연고 바르면 번쩍번쩍해서 배기 싫으니까 뭐 바르고 있으면 낫는 거죠. 근데 신뢰가 문제야. 신뢰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역대 주치의였던 생명공학 박사 아니지 정확히 얘기하면 의학 학장이었어. 그분을 모셔다가 이 원료를 당신이 개발해라 라고 어사이먼트를 줘. 그 대신 1억씩 줄게 1년에. 그리고 당신이 와서 강의할 때마다 200만 원씩 줄게. 오 이분이야 뭐 매일 이런 원료 피부과 원료 개발하는 게 원조고 또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딱 넣어서 이분과 같이 공동 개발하는 것 에이솔루션 하니까 대박. 아주 불티나게 팔렸어. 저는 2080 세제 화장품 이걸로 대성공하자 드디어 KTF의 마케팅 전략 수장으로 스카웃 돼 갑니다. 갔더니만 공기업이야. 안락한 공기업. 무려 5조를 하고 있어. 가니까 야 무슨 회사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애경그룹에 막 몇 개를 합해한 것처럼 한 회사가 이렇게 큰 거야. 와우. 근데 역사는 뭐냐 5년밖에 안 돼서 5년밖에 KTF가 5년 만에 5조를 이룬 거예요. 이런 엄청난 회사가 왜 밖에서 마케팅 전략실장을 뽑을까 라고 했더니만 여기 CEO는 SK텔레콤을 누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존 멤버들은 다 안 된다고 한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번호에 잡으시면 스피드 011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번호를 죽이려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번호를 죽입니까? 등록된 상품인데. 죽이려는 노력은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문제는 죽이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 이 얘기만 해도 3시간거리지만 긴 얘기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번호 이동제가 나온 거예요. 번호 이동제. 그래도 안 죽어. 1등 못 가.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번호를 아주 없애버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010 제도를 하는 거죠. 지금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강당에 가서 꼭 한번 아직도 011 쓰는 분 손 들어보라면
꼭 한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손 들더라고요. 그분 얼굴 보면 아주 지독하게 고집세게 생겼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번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3G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호에 잡으시면 없어졌다는 거죠. 즉 I wanna kill you. 내가 넌 죽일 거야 라고 맘먹은 놈한테 꼭 죽임을 당하지 보통 사람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는 누군가 저걸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에 의해서 결국엔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1등한가? 별의별 주대더만. 이쪽은 전 세계 꼴찌에서 나와도 휘가닥 1등하고 뭐 중간에 나와도 1등하고 선점 다 당했는데도 치고 들어가서 1등을 했는데 야 이동통신에 왔는데는 이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하죠.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면 전장을 바꿔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예 2G 버리고 3G로 가자. 그래서 쇼가 나오게 됩니다. 3G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죠. SK텔레콤은 못 가. 왜? 내가 이 떡을 다 먹고 있는데 이 떡 버리고 다른 떡으로 옮겨가지 못하죠. 전략적으로 보면. LG텔레콤은 돈 없어서 못 가.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엔 돈이 없었어요. LG텔레콤에. 왜냐? 1등, 2등, 3등이 딱 정해져 있었고 3개 회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임자도 없는 기업. 우리는 500억 이익 더 내는 것보다 1등 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고 들어갑니다. 쇼로. 2080 할 때하고 똑같아요. 쇼급하게 쇼는 쇼. 2080 오로지 2080만. 모델 캐스팅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전무를 달고 부사장을 달아서 결국에는 정말 딱 한 명 부사장 올라갈 때 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 이뤘다라고 생각했는데 운명은 역시 가혹했어. 그리고 또 계속 그 자리를 나한테 남겨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결국 저는 55세에 KTF가 통합이 되면서 나오게 되고 나오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라. 길도 없으면 길을 네가 만들거라. 위대한 사람은 결코 기회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다. 어찌 보면 위기 그것은 또 하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제 자신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버려. 중국에 갑니다. 중국에 가니까 뭐 말도 못하지. 제품도 없지. 사람도 없지. 뭐 KT에 F에 막 그 수천억 제가 나올 때 8조 5천이었으니까 5조로 들어가서 8조 5천이었으니까 그 엄청난 회사에서 이거 완전 신생에다 맨땅에 헤딩하려니까 이마가 보통 아파야죠.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나 중국 데려올 때 당신 겨우 포기하려고 데려왔어. 그러니까 여보 난 지금까지 포기라는 용어는 내 인생에서 쓴 적이 없어. 근데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막 그랬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이마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당신 맨땅에 헤딩 아니고 당신 이마에는 기스조차도 안 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동안에 KTF에서 모든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피를 안 맞은 거죠. 애경에서 오케이 온실에 들어가서 피를 안 맞은 거야. 그 속에서 뭐 채소 갖고 뭐 이런 거 한 거지. 근데 이거 다 열어보니까 온통 비바람 폭풍우 다 맞아야 되는 중국 땅이었던 거죠. 당신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건 못해. 지혜로운 우리 아내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바닥을 걷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저는 역부로 막 지저분한 버스를 타봤어요. 버스가 1원입니다. 1RMB. 덜덜덜덜덜 하는데 그 중국인들 버스에 막 그 음악이 들려. 핸드폰 소리가 그게 뭐냐. 오나라 오나라 어서 오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근데 이쪽에서도 오나라 오나라. 그래서 잠깐만 내가 핸드폰 좀 들어보자고 이렇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음악도 오나라야. 밖에도 오나라. 대장금이 한참 그 인기 있게 돌아갔다더니만 정말 이 대장금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대장금을 활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장품을 만들어서 박은혜 씨한테 화장품을 많이 갖다 주고 이걸 한번 찍어서 사진을 좀 찍어주라. 이거 화장품을 들고 그래가지고 이 박은혜 씨가 화장품을 쓰는 게 우리 거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도 중국인들한테도 이렇게 모아놓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아까 한 얘기. 위대한 사람은 기회가 불공평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법이다. 중국 사람들은요, 링다오가 가면 아주 대접이 대단합니다. 이런 강당도 그냥 놓지 않아요. 생화로만 이렇게 꾸며놓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양쪽 화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진을 이렇게 막 걸어놔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완전 김일성 집단 같다, 막 이러세요. 그리고 막 이후에는 열렬 환영 조수환 동사장, 그 지도차 내방하시다, 막 이리 써놔요. 그리고 호텔 밖에도 막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그 보스에 대해서는 뭐 이거 완전 조직 이상으로 엄청나게 그 대우를 해요. 근데 그것을 그 무슨 생각하냐면, 아하, 이렇게 그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빨리 성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포기하지 않은 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장금 박은혜 씨, 이게 현금을 줬으면 활짝 웃었을 텐데 현금 안 주고 화장품만 줘가지고 안 웃었어. 그래가지고 웃는 화면을 딱 놓고 중국 글씨로 대장금 땄어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한테 나눠진 이 화장품 쓴다라고 했더니만 이게 신뢰가 가득히 쌓이고, 또 아침마당 나간 거, 야, 후진타오 주석인들 생방송으로 그 60분씩 CCTV에 2번씩 나왔냐. 근데 우리 사장님은 CCTV보다 더 막강한 KBS 공영방송에 생방송으로 60분씩 2번 나오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지금 이 길림성에 도착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분을 위해서 예의를 표하기 바란다. 저는 이제 숨어 있고 우리 상무가 나가가지고 딱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숨어 있다가 쫙 나가 마주 맞고 인민대회처럼 박수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은 어찌 보면은 사실하고 약간 좀 과장해서, 사실보다 좀 과장해서 어찌 보면은 몰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부흥을 일으키는 거죠, 그들한테. 또 그건 사실이고, 아침마당 2번 나간 거 사실이고, 또 이게 약발 떨어질 때쯤 강연백두지, 이게 떨어질 때쯤 뭐 C채널, 이 떨어질 때쯤 뭐 CBS에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또 올려주고 하니까, 아, 우리 사장은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유명한 모양이다. 그런데 중국에 개척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얼마나 이분이 그 유명한데 거짓말 할까. 그래서 신뢰가 쌓여요. 중국 사람들 의심이 엄청 많거든요. 신뢰가 쌓여요. 화장품 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10사람 데리고 10사람이 100명 데리고 순식간에 2,000명의 대리점이 모집되고, 그러면서 2,000명이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100만 원씩만 사간다고 그래도 도대체 얼마겠어요. 3년 만에 거뜬히 완벽한 제로에서 가가지고 가서 그냥 한 5억짜리 뭐 비비될 언덕에 있어야 되니까 5억짜리 회사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3년 만에 월 3억씩 이익 내는 걸 만들어 놓고, 저는 60살이 돼서 아까 얘기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전국에 강의 다닌다. 전국 강의 다니니까 참 좋은 게 있어요. 포항도 보고, 대구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익산도 보고, 군산도 보고, 막 마음껏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좋은 직업이다 라는 생각. 또 기차 KTX 타고 오면서 책도 좀 보고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혁신적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제공하는 거야. 진시 황제가 먹은 씨름이가 우리나라 서귀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복관이라고 있어. 3,000명의 관리가 내려와가지고 이 불로장생초를 캐갔다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씨름이래. 그거다 바로. 씨름이 이 한방 화장품을 만들어라. 그 대신 진시 황제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진시 황제 용포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 그래서 진시 황제하고 거의 비스무리하게 옐로 칼라, 레드 칼라 넣어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받았냐?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어요. 중국에서는 싸게 받으면 안 돼. 비싸게 받아야 돼. 왜냐? 비싸면 가치가 있는 줄 알지만 싸면 이 시기도 우리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래. 그래가지고
그 이화여대 앞에서 싸게 팔던 그 이랜드 옷, 이것도 중국 가면 프레스티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싸구려 화장품 미샤 이런 것도 거기 가면 비싸게 팝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중국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공했느냐? 쿠쿠밥통, 락앤락 이런 강소기업들이 성공했어요. 강소기업들이 그 독특한 기술과 독특한 노하우 가지고 또 대기업들이 그 밥통 안 만들잖아요. LG전자가 밥통 만들다가 밥통 터져가지고 밥통이 돼버렸잖아요. 그 밥통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그건 쿠쿠가 먹고 살게 도해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회사들이 알짜배기가 돼가지고 이랜드가 중국 내에서 세금 내는 게 뭐 100위권 아니래나 막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스스로 창조를 해야 돼. 이게 정리산 법주사 가려다 보니 이게 정의품성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야, 저 정의품성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데 저걸 갖다가 DNA를 채취해서 식물성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되잖아. 세조가 800년 전에 병 고치러 법주사 가다가 나무가 턱 손을 내리고 있어서 저 나무 때문에 가마가 못 지나가는구나 하니까 손을 번쩍 올려가지고 임금이 지나가게 만들었다. 임금이 뒤돌아서 저 소나무에게 벼슬을 내리거라. 전하, 뭘로 드릴까요? 정이품 정도는 줘. 그게 정이품성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고 굉장히 스마트한 소나무고 이건 얘기거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품을 팔려고 그러면 안 돼. 뭘 팔아야 돼? 스토리를 팔아야 돼. 뭘 팔아야 돼? 밸류를 팔아야 돼. 뭘 팔아야 돼? 가치를 팔아야 돼. 뭘 팔아야 돼? 꿈을 팔아야 돼. 뭘 팔아야 돼? 아름다움을 팔아야 돼. 화장품 자체를 팔면 안 돼. 그 콜마가 만들어주는 건 다 똑같아. 우리 윤동환 회장님 참 여기 출신인데 영남대학교 아주 위대한 분이에요. 월급쟁이로 부사장까지 갔다가 그 대웅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야,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공장 하나 가지고 화장품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오늘 CJ그룹으로부터 제약 사업 1조 3천에 인수를 했어. 그래서 즉각 콜만은 제약기업 국내 5위로 점핑을 해버린 거야. 멋있는 거죠. 그분이 뭘까요?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행동으로 옮긴 거야. 그분이 학벌이 좋습니까? 아닙니다. 영남대학 출신입니다. 어찌 보면 지방대학 출신이죠. 그거 doesn't matter.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서울대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서울대 나온 분보다 위대하냐? 아니면 또 덜 위대하냐?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된다. 내가 패러다임을 고착 정형화시키면 아무것도 없다. 어느 일본의 아오모리현의 사과가 막 다 떨어져서 시속 49km 거센 폭풍우가 왔을 때 근데 10%가 남았어. 여기 대구 영천처럼 사과단지야. 아오모리현에. 근데 그 10%를 가지고 먹고 살려니까 아이디어가 필요했는데 아이디어가 뭐였냐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한 농부가 이 사과는 시속 49km의 거센 폭풍의 비바람에 안 떨어졌다. 이거는 수험생이 먹으면 안 떨어진다. 라고 합격 사과로 파는 거야. 비싸게 포장해서. 행운의 사과로. 그래서 이 마을을 구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미연 선수를 보면은 슈퍼 땅콩입니다. 아무도 돈을 안 대죠. 왜냐, 키 작은 게 뭘로 골프를 한다 그래.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이분은 해낼 분으로 보였어요. 우리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키가 적기 때문에 돈을 대줘야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사람은 의지가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투지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해냅니다. 해냈어요. 그리고 2016 리우올림픽 때 골프 해설위원 KBS에 나가게 됐죠. 키가 얼마나 지금 슈퍼 땅콩이 나올까. 그러나 땅콩이든 피넛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더라. 성공하는 데는. 그래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우선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마케팅하는 데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되는 요소만 하나만 보고 99가지 단점을 다 덮어버려야 된다. 아니, forget, 잊어버려라.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배워야 돼. 전 세계 최고의 골프 잘 치는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도 알고 보면 코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아연체 거꾸로 들고 다그리다 박어. 예, 스승님. 온유하고 겸손했죠. 그래서 황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함을 잃는 순간 이 또한 나락으로 빠지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포기하지만 않고 목표가 뚜렷이 있다면 지금 여기까지 다 안 왔어도 나는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표 뚜렷한 상태에서 포기만 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론 낸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짧은 강의지만 이걸로 마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스스로 병아리가 된 거예요. 스스로 깨면 뭐야? 병아리가 돼, 살아있는. 근데 남이 깨버리면 프라이가 돼버려. 즉각. 근데 스스로 깨면 다시 결함을 날 수 있는 병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와우, 내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저 사람이 마지막 얘기한 거 포기하지 말라는 건 내가 너무 쉽게 지금까지 포기했어. 저 사람이 한 걸 보니까 참 저 손 하나 없이 척박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꾸역꾸역 일어난 걸 보면 난 저 사람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았어. 왜? 그리고 난 지금 강소기업이야. 강소기업인데 지금 여기서 난 1,000억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야. 공 하나 더 붙여서 1조로 갈 거야. 콜마의 윤동환 회장님처럼 월급쟁이로 출신 나와가지고 그저 몇 천만 원 가지고 조그맣게 정말 아주 조그맣게 텃밭 하나 일궈서 거기서 공장 세워서 크림 만들고 로션 만들고 애경도 왔었어요. 제가 브랜드 매니저 때 선물 받아가세요. 돈이 없어서 애경이한테. 선물 있어요. 만들어 줄 거 아닙니까? 그 최초로 선물 준 데가 거기가. 지금도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저랑. 그 아들도 대표이사로 됐는데 회장님은 회장으로 물러났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분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꼭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대 상황 또 시련, 역경 이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냈다는 거죠. 자, 제가 질문 오늘 다 받지 못하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 몇 분, 한두 분 받고 못하면 여기 010-3010-7000 이걸로 전화나 문자나 카톡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AS하는 의미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갔습니다만 오늘처럼 이렇게 수강 태도가 좋은 강소기업 CEO님들은 역시 강소기업이나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좋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